인간은 동물을 죽여서 고기나 털가죽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은 현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런 사례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은 곳에 감춰야 하기 때문에 기술을 손에 쥔 인간과 자연 그대로인 동물 사이에 발생하는 비대칭의 상황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런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격이 뛰어난 동화작가나 시인이며 그 사람들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더구나 이 세계에 비대칭의 현실이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악으로 여기는 대칭성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점은 중대한 실존의 문제로 의식되었습니다. 그들은 신화적 사고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실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 걸까요? 이런 의문을 품은 채 이제부터 우리는 신화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내 아내는 야생 염소였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서해안의 내륙지방과 피요르드 모양의 해안지대 사이에는 험한 지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곳의 고원지대에 사는 톰슨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야생 염소나 곰을 사냥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산딸기 열매를 채집해 생활했습니다. 특히 야생 염소 사냥은 중요해 여러 가지 규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다음의 신화는 그런 규율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냥꾼 일행이 야생 염소를 잡으러 산으로 들어갔다. 일행은 아버지와 7명의 아들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사냥의 명인으로 칭송받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염소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다. 일행은 산속에서 야영을 했다. 그 무렵 막내 아들은 아직 사냥꾼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던 중으로 아직 제대로 된 사냥꾼이 아니었는데도 그날 밤 그들 앞에 야생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나자 뒤쫓아가서 멋진 솜씨로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야생 염소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는 동안 정해진 규율에 따라 기도를 드리는 등 야생 염소의 몸을 매우 극진히 다루었다. 작업을 마치고 캠프로 돌아오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눈앞에 하얀 피부의 아름다운 여자가 나타나 자기 집으로 따라오라며 유혹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은 아직 훈련 중이므로 그런 때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하면 사냥 능력을 잃고 만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여자는 야생 염소를 잡았을 때 그의 빈틈없는 행동을 칭찬하면서 만약 함께 집으로 가면 더욱 뛰어난 사냥꾼이 되기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여자를 따라가기로 했다. 걷고 또 걸어 높은 절벽에 도착하자 바위에 갈라진 틈이 보였다. 두 사람이 그 틈으로 해서 바위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새는 등 뒤에서 곧바로 메워져 버렸다. 남자는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 잠시 후 정신이 들어 둘러보니 그곳은 커다란 동굴 아니었고 많은 남녀 야생 염소들이 있었다. 이 무렵에는 아직 야생 염소와 인간이 동일했다. 즉 그곳에 있는 남자가 순염소의 털가죽을 걸치면 인간의 눈에는 순염소로 보이는 것이다. 그를 데리고 온 여자가 다가와서 말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여기는 야생 염소의 동굴이며 당신들 사냥꾼이 이곳을 찾아내지는 못할 거야. 나도 야생 염소예요. 그리고 야생 염소들은 지금이 발전기죠. 발전기 때여서 다른 야생 염소들은 전부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여자는 나이 많은 순염소의 커다란 털가죽을 갖고 와서 젊은이에게 입혔다. 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로 해요. 절벽의 문을 열어 둘은 함께 밖으로 뛰어나갔다. 젊은이는 이제 완전히 야생 염소를 변해 바위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풀이 나 있는 경사진 곳을 뛰어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든 순염소의 털가죽은 젊은이에게 너무 무거웠다. 그는 젊은 순염소의 습격을 받아 동굴로 쫓겨서 돌아오고 말았다. 거기서 좀 더 젊은 다른 야생 염소의 털가죽으로 갈아입었지만 그것도 너무 무거웠다. 젊은이는 또다시 젊은 순염소의 습격을 받아 쫓겨나고 말았다. 날이 밝아왔다. 여자는 젊은이에게 한창 젊고 힘이 센 야생 염소의 털가죽을 입혔다. 그런 다음 자신도 무리 속에 섞여서 관계를 가졌다. 젊은이는 이번에는 가벼워서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느꼈다. 달려드는 순염소들을 가볍게 물리칠 수가 있었다. 그런 다음에 아내와 장모, 늙은이 젊은이를 포함해 계속해서 암염소들과 관계를 가졌다. 해가 뜰 때까지 모든 암염소와 관계를 가졌다. 날이 밝자 모든 야생 염소는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고 밤이 되면 또다시 관계를 가졌다. 그는 나흘 밤 내내 그렇게 지냈다. 항상 처음 3번은 순염소들에게 쫓겨났지만 4번째는 이겨서 모든 암염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면 또다시 하루 종일 잠을 잤다. 낮과 밤이 4번 바뀌었을 때 아내가 그의 활과 화살을 들고 다가와 뒤를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다. 그가 아내를 따라가자 다른 야생 염소들도 모두 따라왔다. 일행은 높은 절벽의 꼭대기에 도착해 거기서부터 단숨에 땅바닥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다. 전원이 무사히 땅바닥에 이르자 모든 야생 염소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아내는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 당신의 활과 화살이 여기 있어요. 당신은 이제 훌륭한 사냥꾼이에요. 당신은 야생 염소가 사람이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생 염소를 죽이거든 사체를 다룰 때 경의를 표해야 해요. 당신은 모든 암염소들과 관계를 가졌으므로 암염소들은 당신의 아내이며 당신의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쏴서는 안 돼요. 새끼 염소는 당신의 자손인 셈이니까요. 처남에 해당되는 순염소들만 쏘세요. 그들을 죽이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니까. 고기와 털가죽은 당신이 가져가지만 진정한 그들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셈이죠. 말을 마친 여자는 고기 꾸러미를 젊은이의 등에 얹어주고 헤어졌다. 젊은이는 아버지의 캠프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를 위해 고기를 전부 구워 먹었다. 뼈는 남김없이 모아서 정성스럽게 싸서 연못에 가라앉혔다. 그도 연못에서 몸을 씻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야생 염소의 코뼈를 어딘가에 따로 빼둔 걸 알고 그가 화를 냈다. 어째서 야생 염소들을 모욕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네가 야생 염소들과 있으면서 뭘 배웠는지 시험해보려 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놓은 뼈를 그는 연못 속으로 던졌다. 형제들은 사냥을 나갔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그들을 찾아 나섰다가 먹지 못해 힘이 빠져있는 형제들을 발견했다. 그는 형제들을 캠프로 돌려보내고 혼자서 사냥에 나섰다. 산 중턱에서 암염소와 새끼염소를 발견했다. 그가 야생 염소에게 다가가서 쏘려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암염소가 소리쳤다.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아내와 아이를 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는 무척 부끄러워하며 미안해 하고 소리쳤다. 당황해서 충고를 깜빡 잊었군. 암염소가 다가와서 그를 껴안았다. 내 충고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만일 듣지 않으면 더욱 나쁜 일이 일어날 거예요. 2번 다시 아이를 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전부 당신의 아이라는 건 알고 있죠? 절대로 암염소도 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전부 당신의 아내니까요. 암염소와 새끼염소는 돌아가서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바로 코앞에 순염소가 나타나 사냥꾼에게 다가와서 꼼짝 않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순염소를 쏴서 고기를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갔다. 형제들은 말했다. 암염소가 아니로군. 암염소는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 라고 젊은이는 말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말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네가 야생 염소들과 같이 지낸 걸 알아. 암염소들이 내 아내이며 새끼 염소들이 너의 아이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다 알고 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캠프로 돌아갔다. 젊은이는 그로부터 나흘 동안 사냥을 계속해 많은 순염소를 잡았다. 그는 고기를 잔뜩 갖고 돌아갔다. 이 신화에서 결혼에 의해 잠시 형성됐던 유대관계가 또다시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순염소를 쏴서 고기와 털가죽을 얻는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속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결혼에서는 누나나 여동생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준 남자는 상대 남자에 대해